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정렬의 시시각각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의 핫 이슈와 현안을 쉽고 친절하게 핵심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전 역세권 개발 세 차례 공모 실패, 그 해법은 무엇일까입니다. 그동안 민간 사업자가 세 차례 신청자가 없어서 모두 무산이 됐는데요. 10여 년째 필요하고 있는 대전 역세권 개발, 그 실패 원인은 무엇인지, 그 해법은 무엇일지 대전시 관계자와 함께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가 이슈로 안내합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성일종 의원이 출연을 합니다. 지역 대학가에도 나붙은 김정은 대자보의 실체,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 박사학위 취소 요청 등 다양한 정가 현안을 두고 뜨거운 설전을 펼쳐보이겠습니다. 노정렬의 시시각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노정렬의 시시각각 첫 번째 주제입니다. 대전 역세권 개발, 그 해법은 무엇일지 모색해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눠주실 두 분을 소개합니다. 대전시 도시정비과 한광호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관련 화면을 보셨는데요. 이른바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이 2006년도의 일이고 그 뒤 2년 후에 1차 민간 사업자 공모를 했는데 무산이 됐습니다. 그동안 10여 년이 지나면서 세 차례 무산이 됐는데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대전 역세권 개발 사업 어떤 것인지 그 필요성과 함께 우리 한 과장님이 먼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준비된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6년도에 지구 지정이 처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이 대전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또 동서간의 균형 발전을 한다는 도모 차원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촉진 구역이 11개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들이 계속 지지분이라고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해제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도에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하면서 대부분 지역들은 해제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들은 이제 도면에서 보면은 이제 삼성 4구역하고 중앙 1구역, 그다음에 이제 복합 2구역, 복합 3구역, 그 4개 구역만 현재 추진됐고 11개 구역 나머지는 전부 해제가 돼서 지금 존치 관리 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추진되고 있는 4개 구역에 대한 개발 용도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삼성 4구역은 계룡공고하고 우성 솔브리지 대학 주변에 있는 지역들인데요. 이 지역도 노후 불량주택이 많이 밀집된 지역들인데 여기는 재개발하는 지역이 되는데 지난달에 조합을 설립을 해서 이 지역도 아마 조만간에 이제 시공사가 선정될 계획이고요. 중앙 1구역은 2017년도에 조합을 설립해서 지난달에 시공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최근까지 이 사업들 추진이 안 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합 2구역은 지금 요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요 지역이 한 10,000평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복합 환승센터
요거는 한 4,400평 정도 됩니다. 두 개 합쳐가지고 한 15,000평 가까이 되는데 이번에 3차 공모에 했던 지역이 한 15,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합 2구역에는 대형 쇼핑몰을 비롯해가지고서 뭐 호텔이라든가 또는 뭐 회의 기능을 갖춘 컨벤션 기능을 갖춘 복합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고요. 복합적 개발을 하게 되고 복합 환승센터는 시내버스 그리고 대전에서 오송간 BRT 버스가 여기 한 교통시설이 입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합 3구역은 대전역을 포함해가지고 우측으로는 선상 주차장 현재 지금 한 200면 정도 주차장이 현재 여기 완성이 된 상태고요. 우측에는 데크로 철도 위를 복개해서 데크로 선상공원이 입지하게 되는데 이 지역은 나중에 동광장과 서관장을 서로 연결한 연결 통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저희 시에서는 이 지역에 이제 철도에 대한 접근성은 좋은데 육상 접근성이 나쁘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반시설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간을 연결하는 신안동길, 그다음에 동서간 연결하는 삼가로길, 그다음에 동광장길 해가지고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한 1,500 정도를 투자했고요. 또 이번에 소재동에 있는 중앙공원을 갖다가 대전 역세권 지역에 포함해가지고 이 지역에도 한 560억이 추후 이제 저희들이 투자될 계획이고, 그다음에 신안 2 역사공원은 이 지역은 국립철도박물관 예정 부지입니다. 저희들이 이 지역도 저희들이 300억을 투자해가지고서 앞으로도 여기들 이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3차 민간 사업자 공모한 곳이 주로 복합 2구역 대전역이 있는 소재동 일원인데 이렇게 계속 공모가 성사되지 않은 이유 일단 한 과장님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1차, 3차 봤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어떤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어떤 공모를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좀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불충분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3차로 오기까지 성사가 안 됐기 때문에 관련 기반 시설도 확보하려고 노력도 하셨고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 계속 해왔을 텐데 그래도 민간 사업자들이 뭔가 될 것 같아야 이제 달려들 텐데 지금은 어쨌든 무산된 상태입니다. 우리 김 대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간단한 문제죠. 돈이 안 되니까 안 들어온 겁니다. 네, 너무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 도시 재개발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때 사실 어느 곳부터 도시 개발을 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보통 제일 낙후된 지역, 급한 곳부터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제일 돈이 되는 곳부터 먼저 재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세권 개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비슷한 시기에 그 역세권 개발로 서울 북부 유휴부지도 비슷한 규모의 이제 재개발 사업, 개발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하나, 롯데, 삼성이 세 대기업이 지금 3파전을 지금 벌이고 있거든요. 역세권 개발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대전은 지금 응모기업이 한 팀도 없다는 거는 이곳에서 사실상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대전이 동서격차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이 대전 역세권 주변이 너무 낙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그 투자가 이루어지더라도 기존 시설과 뭔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조금 더 투자를 망설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야구장 유치를 전제로 사업에 뛰어들겠다 이렇게 입장 밝힌 곳도 있다고요, 과장님? 그런 이게 이제 코레일에서 처음에 공모할 때 뭐 야구장에 대한 부분은 안 들어갔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선상에 대한 선상 야구장이 얘기가 됐었었는데 그 부분도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 코레일 수장의 잦은 교체도 하나의 원인이 아니었나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뭐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타당성은 없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그동안 시가 너무 역세권 개발에만 몰두해놓고 대전역 인근에 기반 시설들에 대해서 제대로 손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반 시설이 워낙 취약해가지고 이제 투자 가능성이 떨어졌다는 게 더 제가 봤을 땐 합리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예를 들어서 수장 교체 자주 됐는데 그럼 다른 역세권들도 같이 투자가 안 돼야지 왜 대전역만 안 됐겠습니까? 시에서 준비 부족이 제일 크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코레일하고 이제 대전시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과장님 어쨌든. 기반 시설 확보하려고 또 규제 완화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3차까지 오면서 무산이 돼서 과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시 차원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이제 처음 공모할 때는 이제 지금 1, 2, 3구역이 하나로 묶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참여하려고 했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걸 너무 면적이 크다. 예. 상업시설 면적이 크다. 이걸 다 하려면 2조 원 정도가 추대해야 되는데 이걸 좀 줄여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2015년도에 변경하면서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눠가지고 2구역만 상업시설 구역 이렇게 축소를 시켰습니다. 예. 그래갖고 그 당시만 해도 또 층수를 30층 규모로 이렇게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코레일 건물하고 철도가시 건물이 30층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한 건데 업무 시설은 30층 정도가 가능하지만은 상업 시설은 너무 사업성이 안 나온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2차 공모할 때는 저희들이 80층까지 가고 300m까지 저희들이 풀어줬고요. 예. 그렇게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3차에 이번 유찰이 된 부분들은 아까 김영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주변에 된 개발들이 지금 삼성 4구역도 지금 현재 안 돼 있고 중앙 1구역도 안 돼 있고 바로 연접해가지고 소재 주거환경개선 지구가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넓은 지역들인데 그 지역도 지금 10년 넘게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참여하려고 하는 업체에서 투자 마케팅 분석을 할 때 네.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언제 이거 개발이 될지 이런 게 지금 추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고 또 이 지역들이 어떤 기본적인 상주 인구가 있어야 유동 인구도 늘어나는데 예. 기본적인 상주 인구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한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더 커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오히려 민간 사업자의 입장이 왜 안 뛰어들었는지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올 가을에 하반기쯤에 예, 4차 공모를 지금 하실 계획이시죠? 예. 필요성은 역시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앞으로 이 원도심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역세권 개발이 저희는 필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기 위해서는 근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어떤 공급자 입장에서 뭐 층수도 제한하고 상업시설도 요만큼 꼭 해라 이러다 보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제한적으로 해다 보니까 예. 공급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공급자 위주로 하면 공공성은 강화되고 사업성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갖고 수요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성을 좀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앞으로 좀 코레일하고 이제 토지 사용권이 코레일한테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코레일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4차 공모한 전략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 복합 2구역 3차 민간 사업자 공모가 무산이 됐는데 전체적인 역세권 개발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 공모할 때 요 지역의 만평 중에서 상업시설을 75%, 예. 주거시설 25%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 상업시설 75%에 대한 그 면적이 지금 용적률을 700% 가져갔을 경우는 따져보니까 한 7만 평 정도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상업 용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 탐방동에 있는 롯데백화점하고 둔선동에는 갤러리 백화점 두 개 합친 면적이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전시 전체 어떤 상업 파이는 한정이 돼 있는데 이런 영향 때문에 이 상업시설을 너무 우리가 과다하게 갔다. 상업시설 좀 줄이고 주거시설 좀 늘려가지고 그 주변에 어떤 주거시설을 좀 늘리면서 상주를 늘림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면서 어떤 주변에 대한 상권도 살아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상업과 주거가 4대 3, 4분의 3대 4분의 1 정도였었는데 이걸 그러면 주거 쪽을 더 강화시킨다는 말씀으로. 그걸 이제 어느 한계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금 딱 정하기는 어렵고 이제 어떤 수요자 측의 의견도 저희들이 들어보고 코레일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가지고 이런 거를 어떤 한계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적당선, 사업성도 확보하고 주거 기능도 확보할 수 있는 상업 기능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해가지고 4차 공모할 때는 저희들이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이 역세권 개발 방향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뭐 일단 제가 그 기업의 입장을 별로 대변하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계속해서 수요자에 대한 얘기 나오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대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원도심에서 도시가 시작이 되어가지고 지금 서구와 유성구 쪽으로 도시의 중심축이 다 넘어갔죠. 그 동서격차 엄청 심각하고 그리고 지금 세종시 방향으로 도시가 계속 팽창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도심 쪽에 투자하고 싶죠.
근데 이제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유성구나 서쪽에 이제 그 도시 팽창에 대한 마땅한 규제도 안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억제하는 정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도심에다가도 투자하라고 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도심 투자하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조금 더 촘촘하게 준비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대전시가 균형 발전을 위한다면은 이제 신도심 개발에 대해서 적절한 규제 정책을 이제 내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야 이제 그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아 이제 신도시면 투자를 못 하겠구나 원도심 쪽으로 눈이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세권 개발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균형적 관점에서 팽창을 좀 줄이고 내실화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이 역세권 개발도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개발이 추진되고 나서도 양쪽 다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김 대표님 말씀 어떻게 보시나요, 한 과장님? 그 부분에서 저도 뭐 대부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구도심, 원도심 활성화와 동서간의 균형 발전이라고 이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원도심 활성화 진짜 될까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대전 역세권 개발하고 같이 해가지고 연계 사업들이 그 주변에 지금 많이 추진되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2016년도에 국토부 경제기반형이라고 중앙로 마중물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해가지고서 지금 중앙로 신구 지하상가 목적교 때문에 지금 단절이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를 지금 중구와 동구를 지하상가를 연결하는 그 사업이 지금 아마 4, 5월 중에 아마 착수가 될 거고요. 그러면 내년 이때쯤에 가면 한 2년 후에쯤 준공이 될 거기 때문에 중구와 동구의 어떤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동선을 확보함으로써 원도심이 더 앞으로 살아날 것 것으로 저희들은 추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보행로 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 지금 하고 있고 또 그게 연결되면서 이제 충남도청 건물에 대한 이제 그 지금 확실한 어떤 것은 지금 돼 있지 않지만 같이 두 개 충남도청하고 옛날 충남도청하고 대전역하고 두 개 앵커 사업이 살아남으로써 그 안에 있는 근대문화 특구에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데 그게 또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이런 원도심에 있는 상가들도 지금 살아날 거라고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고 옛날에 대전극장 통해도 대부분 그 한 공실률이 한 70% 됐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여러 사업들을 하면서 지금 지금 대부분이 지금 상가가 지금 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사업을 해서는 안 되고 다양한 사업들이 고리고리 연결돼 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때 이 원도심이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활성화되면 좋은데 반대로 이 대형 쇼핑몰이나 상가 지역이 이쪽이 활성화되면 대전 인근의 중앙시장이나 지하상가 또 은흥정이 이쪽이 좀 타격을 입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근데 서울에서도 그 롯데타워 건설할 때 이게 큰 건물이 들어서면 주변에 상권이 다 이게 쇠락할 거다. 그런 예측을 했는데 막상 서울타워를 짓고 나니까 주변에 어떤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뭐 먹자골목이라든지 뭐 이런 특수한 상가들이 또 조성이 되면서 다양한 또 상권이 이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떤 대형 쇼핑몰에서 파는 물건하고 일반 또 중앙시장에서 파는 물건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인과 이런 대형 쇼핑몰 업체하고 서로 윈윈 전략을 맞으면 서로 간에 어떤 경쟁이 될 수 좋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경쟁이 될 수 있다고 당연히 봅니다. 그 방향으로 추진하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면 정말 좋은 사업일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전역하고 옛 충남도청 사이는 정말 저 어렸을 때 많이 활보하면서 즐겼던 거리인데 더 잘 살아나길 바라고 한편으로 과잉 투자 걱정도 있어요. 대전의 신세계 사이언스 콤플렉스, 뭐 현대 용산 아울렛도 추진 중인데 이렇게 대규모로 또 추진되는 것이 수요에 비해서 또 그 소비를 해줄 시민들에 비해서 너무 과잉 투자가 아니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아까 전자에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대전 어떤 상업에 대한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 역세권에 둔산에 있는 갤러리 백화점하고 탐방로에는 롯데백화점 합친 그런 상업시설을 대전 역세권에 시설했을 경우 과연 거길 그 상권을 다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다 채울 수 있을 걸로 봤는데 이제 용산 아울렛이라든지 롯데 사이언스 컴플렉스 같은 경우는 이미 추진이 되고 있고 어떤 같은 중복된
부족되는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전 역세권은 좀 주거 기능을 좀 높이고 예. 상업 기능을 조금 낮추면서 어떤 바란스를 맞춰야만 그런 게 살 수 있지 무조건 되고 상업시설 그릇만 크게 갖다 놓고 거기다 채우려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릇을 좀 줄여서 채우는 방향 쪽으로 검토할 아까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그 비율을 굳이 나누자면 예. 75대 25 정도가 됐었는데 예. 그럼 주거를 어느 정도까지 지금 상향시킬 그 생각이세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코레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요번에 이제 관심을 보였던 기업들이 한 3군데가 되는데 네. 그런 기업들의 이제 의견을 들어서 또 너무 주거 기능을 높이다 보면은 공공성이 또 훼손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공공성도 훼손이 안 되고 사업성도 확보할 수 있는 그 선을 이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거 비율이 높아지면 공공성이 훼손되나요? 글쎄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사업성과 공공성 두 가지 가치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예. 늘 고심을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역세권 개발 사업의 공공성이라 하면은 어쨌든 지역 상권과의 상생 발전이겠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4차 공모를 준비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민간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려고 많이 노력을 할 텐데 그때 이제 사실 저는 우려되는 거는 그 민간 사업자에게 좀 자율적인 사업권을 보장할까봐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아, 오히려 그 부분이 걱정이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민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자기가 어떤 사업 하고 싶은지 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아까 수요자 입장에서 올 거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들 너무 과도하게 보장하게 되면은 지역 상권하고 서로 겹쳐져 있는 부분이 당연히 생기겠죠. 왜냐하면은 당연히 수익이 높은 거 위주로 하게 될 테니까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적정선을 어느 정도까지 맞출 거냐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성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대전시의 입장을 조금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최근에 이제 3차 공모를 준비하면서 지역 상인분들하고 상생 협약을 또 맺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다양하게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의 고민은 당연히 추가로 하시되 아까 이제 비슷한 질문 해주셨지만 저는 이제 이 역세권 개발이 도시균형적 차원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들어온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원도심 안에서의 또 다른 불균형을 만들까 봐 이게 사실 걱정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혜롭게 잘 풀어갔으면 좋겠고요. 그 4차 공모를 통해서 이제 민간 기업 유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에도 어쨌든 최소한의 공공성 마지노선을 시가 좀 지혜롭게 상인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너무 민간 사업자 위주의 편의성, 선심성인 정책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대전시 내에서도 시의회하고도 조율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 시의회는 저희들이 이제 의견을 청취를 저희들이 하도록 관련 시의원들이 좀 이어간해서 의견들을 내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협의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게 되면 사전에 저희들이 의회하고도 의견 청취를 저희들이 코레일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코레일은 토지가 코레일 소유이기 때문에 사용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 대표가 말씀하신 역시 각 상인 연합회들하고 이제 상생 협약을 하셨더라고요. 공감대 형성이 충분히 이루어졌을까요? 1차, 2차 때는 상당히 좀 반발이 심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쇼핑몰이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변에 중앙시장이라든가 지하상가 다 죽는 거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반발이 심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3차 공모 준비할 때에 저희들이 한 1년간에 걸쳐갖고 40여 회 이상을 만났습니다. 그 유통산업발전법에 그 반경 1km에 있는 상인하고 협약을 맺도록 했는데 한 23개 정도 간다 상인회가. 돌아가면서 맨투맨으로 만나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상생할 수 있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설명드리고 그래갖고 지금은 오히려 상인들이 이거를 더 많이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반드시 이 사업이 돼야 한다고 좀 인지하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공감대 형성하고 이런 식으로 협약 맺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이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어떤 업종 어떤 사업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양한 상인분들이 이제 있으신 거잖아요, 이 지역에. 그랬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나와 겹치는 상권이 들어오는 곳과 아닌 곳들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그랬을 때 그 부분을 이제 갈등 관리나 이런 그 업종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중앙시장이 결국에는 이제 전통시장이잖아요. 그랬을 때 저도 어느 정도까지 이게 상권이 겹칠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이분들에게는 이게 생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일반 상인의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진짜 그냥 상인
일반 상인분들하고도 같이 계속 얘기하는 자리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올 하반기에 4차 공문을 추진할 계획이신데 이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법을 모색하면 좋을지 최종 총평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대전시에서 그동안 또 코레일도 같이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은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공모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토지 사용권을 갖고 있는 코레일과 아주 전략적인 모색도 하고 여러 차례 이렇게 서로 간에 의견 교환하고 또 그동안에 관심을 했던 어떤 기업체의 의견도 듣고 수렴을 해가지고서 4차 공모 때는 반드시 저희들이 심기일전해서 대전 역세권 민자공모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 대표님. 네, 뭐 저도 원도심에 살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하는 부분에서 이런 민자유치나 개발 사업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거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역세권 개발에 너무 집중하고 이러면서 지역의 균형적인 부분들, 실제로 생계가 달려있는 부분들이 위협당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하게 좀 균형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대전 역세권 개발 사업, 그 무산됐던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히 분석을 해서 바람직한 해법을, 지혜를 모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말씀 고맙습니다. 노정렬의 시시각각 정가 이슈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설전을 펼쳐주실 두 분의 의원 만나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승래입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친해지셔서 같이 인사를 하셨어요. 옛날부터 친합니다. 그러시군요. 예. 이 방송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러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의원님들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양쪽을 모셔가지고. 전에도 우리 조승래 의원하고는 종종 텔레비 나왔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자, 저희 지역과 또 전국적으로 관련된 이슈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서울을 비롯해서 이제는 지역 대학교에까지 이 현 정부와 대통령을 비난하는 대자보가 붙었는데 그냥 대자보가 아니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사칭한 대자보라서 이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 보수단체에서 전국적으로 붙인 것 아니냐는 보도도 일각에서는 나왔는데 대학가에 난데없이 붙여지고 있는 이 정부 비난 대자보, 김정은 위원장을 사칭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전대협이라는 이름을 오래간만에 듣게 돼서 사실은 좀 네, 이게... 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전대협 세대이기 때문에 전대협 출범이 87년도에 충남대학교에서 전대협이 출범됐습니다. 그 전대협이라는 이름을 30년이 훌쩍 넘어서 듣게 되니까 참 감회가 있는데 예, 물론 이제 실제로 이제 전대협의 이름을 사칭을 해서 이러저런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저희 이제 그 육성 내지는 그 친서를 사칭해서 이러저런 말을 했다는 건데 저는 그런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 저는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대한민국에서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특별히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했던 사안도 아니라고 보고 있고 해서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조금 주의할 점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거냐면 실제로 지금 이제 그 북미 관계가 또 비핵화 문제가 좀 약간의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이런 작은 그 움직임들이 그런 분위기에 또 악영향을 끼치면 네. 또 어떨까 싶은 좀 걱정은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자제라기보다는 그런 것까지 조금 더 좀 주도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했으면 어떨까 싶은 그런 아쉬움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성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사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이나 아니면은 공산 진영에 있는 국가들보다 우위에 있고 자랑스러운 것은 여러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들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의사표시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 대자보를 제가 한번 다 봤습니다. 그랬더니 네. 우리 문 대통령과 현 정부의 실패한 정책들,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청년 실업 문제, 남북 문제 이런 부분들을 신랄하게 비판을 한 거예요. 네. 조선시대에도 이제 임금을 풍자해서 하는 이런 풍자극 같은 거, 또 남사당패라 그럴까요? 이런 분들이 또 나오면서 권력자에 대한 여러 그 잘못된 것들을 국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알려주면서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전대협이라고는 이름을 빌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대자보를 크게 붙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이제 정부가 수사를 한다는 것이지요. 전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가요? 예. 그래서 예를 든다고 한다면 뭐 위인맞이 그 김정은 위인맞이 환영단이라든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례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것들도 안 하면서 이런 것들을 수사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상당히 온당치 않다. 좀 더 표현을 여러 각도에서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고 또 정부의 비난에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의 요소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오히려 더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이고 이 사회의 균형추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칫 이러한 대학가라든가 여러 형태로 해서 대자보가 붙었는데 이런 것들이 공권력에 의해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나 이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보호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그 가짜 뉴스 형식으로 해서 그게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렇게 수십 년 전에 전대협 또 김정은 위원장을 사칭해서 정부 비판하는 것이 어떤 목적으로 그것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위 부작용이나 역풍이라는 것도 있어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서 그분의 그 동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어떻게 뭐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현재 미묘한 국면에서의 파장이라든지 그리고 그게 또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가짜 뉴스가 국민들에게 어떤 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이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학교에서 이제 유명인이나 정치인들의 그 업적이나 그들의 행보를 명예박사 학위를 통해서 이렇게 기리는 경우가 있는데 2008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카이스트에서 수여를 했습니다.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를 했는데 최근에 이 카이스트 졸업생들이 그 수여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박사 학위를 취소하라는 요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8년도에 명예박사를 수여할 때도 좀 논란이 좀 있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명예박사를 수여를 하면 어떤 그 공적이나 또 그 대학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뚜렷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뭐 불행스럽게도 탄핵을 당하고 그리고 지금 또 어쨌든 또 감옥에 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많은 카이스트 졸업생들이나 대전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좀 취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제기를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그 국가의 훈장이나 뭐 서훈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이러저러한 그 문제가 있으면 서훈을 또 박탈하는 경우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관련 법규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교육법이나 뭐 시행령 같은 것들을 보면 실제로 현격하게 학교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뭐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실제로 명예박사 학위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카이스트 학교와 또 졸업생들 또 지역사회와 함께 그 취소가 온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저는 충분히 공론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 제시는 있을 수 있다. 그럼, 뭐 일각에서는 좀 영어의 몸이 되신 분한테 야박한 것 아니냐. 그건 알아서 국민들이 판단할 것인데 굳이 줬던 명예박사 학위를 취소할 그 지경까지 가야 되겠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우리 송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참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적인 분란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가 한 겁니다. 또 이 명예박사 학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공적을 가지고 고민을 해서 학교가 대표성 있는 분들한테 또 사회 국가적으로 기여하신 분들한테 드리는 건데 2008년도에 드렸어요. 보니까. 근데 그 공적조서에 보면은 이제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대한민국 기술 수준을 이렇게 많이 끌어올린 거에 대한 공적과 또 여성으로서 당시 여성들이 전자공학과를 안 갔거든요. 이제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가셨죠. 전자공학도로서 많이 기여한 점, 또 국회의원 활동하면서 상임위가 정보통신과학위원회 하면서 많은 정치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 박 대통령한테 이 명예박사 학위를 드렸었을 때는 박 대통령께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친박에 다 학살되고 아주 어려운 그런 시기였을 때 학교에서 이렇게 드린 건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주장하는 분이 어떤 분들일까 하고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제가 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 김선재 씨라고 하는 분이세요. 저도 뭐 만나본 적 없고 그냥 인터넷상에서만 제가 봤습니다. 이게 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인터넷상에서 나왔다는 말씀 드리고 이 김정은 김정은이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또 하셨어요. 또 두 번째로는 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제가 보니까 우리 본인이 민주당 당직자라고 했다고 한다면 가정한다면 김정은의 그 수석 대변인을 자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극좌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인데 김선재 씨의 시상이 파악이 됐습니까, 의원님? 이분의 페이스북에서 저희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당직자는 아닌 것이고요. 당직자 아니죠. 네, 저기 그러니까 민주당 인사였다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였다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라는 얘기죠. 가정법으로 돼 있군요. 네. 카이스트를 졸업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명예박사를 하나 취소해서 감옥에 계신 분한테 무슨 뭐 이걸 취소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으로 큰 어떤 그 제도 개선이 있으며 어떠한 이펙트가 있을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관용성을 가지고 포용적 측면에서 우리가 가야지 그저 보복적 측면으로 봐서 무조건 이런 걸 취소하고 한다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좀 조심스러운 것이 뭐냐면 이제 성 의원님께서 제기한 저분이 최초 제기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의 이러저러한 행실이나 언행을 가지고 이 명예박사 학위 취소에 대한 공론화 제기를 꼭 같이 좀 연결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판단할 문제인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박사 학위에 대한 취소 여부는 또 그거대로 또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좀 꼭 같이 할 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명예박사 학위를 이렇게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나 국가에 한 기여 그리고 그분의 인품, 실력 모든 것을 평가해서 대학이 준 거거든요. 취소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사회적으로 큰 엄청난 실수를 했다든지 엄청난 역사적인 과오를 범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됐었을 때 학교가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공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봤었을 때 지금 시점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쟁점일 텐데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교회 세습이나 성추행 등 시비가 걸려 있는 김모 목사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성추행 시비에 걸렸던 고은 시인의 경우에도 명예박사를 수여했던 그 대학에서 취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사회적 무리를 엄청나게 일으켰던 경우입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 사회적 무리를 안 일으킨 것이냐? 그건 정치적인 부분에서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탄핵이 된 사태이기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다고 봐야 됩니다. 국회에서 과정을 거쳤고요.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내렸는데 지금 현재 사법부 결정은 아직 최종 심의 나온 건 그거는 아닙니다. 이제 그 형사에 대한 재판의 문제이고 예. 그 법률적으로 헌법적인 절차는 이제 다 대통령의 탄핵 절차는 다 끝난 것이죠. 그것이 큰 과오로 그럼요. 우리 카이스트 졸업생들에게는 현직 보였고. 대통령이 그 집권 중에 물러난 것은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둘밖에 더 있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절차는 있었지만 인용은 안 됐었죠. 인용이 안 돼 있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카이스트 외에도 부경대와 또 서강대 등 몇 군데 대학에서도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이제 카이스트 졸업생들의 이 박 전 대통령 명예박사 학위 취소 요청이 어떻게 귀결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대학에서도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 그것 때문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질서 같습니다. 있게 저는 논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논의해볼 만한 사안입니다. 사실 이게 명예박사를 줄이니까 명박이 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몇 군데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일단 그동안의 공적과 그 위상 때문에 수여가 됐더라도 그 이후에도 우리 공직자들이나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분들이 조심하라는 신호로 읽혀질 수 있을까요? 우선 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 문제는 역사적으로 시간이 좀 지나가야지요. 탄핵이 됐더라도 그거에 대한 평가가 역사적으로 하게 될 것이고 또 정치적으로 또 재판 과정도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외국 살려는 제가 조사를 못했는데 닉슨 대통령 같은 경우 아마 이런 케이스가 됐을 거예요. 근데 외국에서도 이런 거가 과연 있었는가 한번 우리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가 원수를 지낸 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파렴치범이 아니고
이런 국가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때에 성급하게 우리가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책 실패 가지고 이렇게 박사학위 취소 움직임은 없었을 텐데 우리 양 의원님들의 생각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좀 지켜보겠고요. 이것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충원에서 열린 대전 현충원입니다.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었죠.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의 화한 명패가 땅바닥에 엎어진 채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당직자가 이 명패를 떼어냈다는 관계자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실제로 제가 그 수호의 날 그 행사장에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 제가 당직자들의 보고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상당히 황당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 기자들의 그 취재 내용이나 또 현충원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주 내용이 좀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논평을 내기를 실제로 그 황교안 대표가 오시기 전에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명패를 그러니까 땅에 떨어뜨려 놔서 이게 숨겨놓은 거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에 대한 의전 때문에 그랬는 것인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행위가 벌어졌다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그래서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 경위를 좀 파악하셔서 사과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명백히 좀 그렇게 했다면 잘못한 거 아니겠냐.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다 저렇다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아마 입장을 좀 공식적으로 내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좀 불가피하게 저희 이제 원외위원장들 3분이 이제 수사 의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시군요. 관계자들의 증언이 있어서 말이에요. 이게 아주 뭐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 혹은 뭐 바람에 떨어졌거나 뭐 아주 우연한 사건으로 보내버리기에는 현재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 성현님 어떤 보고되는 상황이나 이런 거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뭐 충남도당에 이렇게 있고 지역이 좀 틀리니까 이거에 대해 자세한 건 모르지만 우선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께서 보내신 이 화환이 훼손되거나 또 여러 형태로 적절치 않은 방법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조화나 총리의 조화는 있어야 될 자리에 정확히 위치하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문제를 우리가 상황적 여러 가지 여건들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서해 수요의 날 천안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 북한의 그 침공에 의해서, 침공이라고 하는 표현이 좋겠지요. 하여튼 이런 사건에 의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희생이 돼가지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기리는 날을 서해 수호의 날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 행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저는 오셨으면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여기를 안 오시고 다른 일정 때문에 대구로 가셨어요. 서문시장인가 거기로 가셨지요. 그래서 아마 이 국가보훈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여러 가지 일을 당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를 갖추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게 아마 안 오셨던 것 같아요. 다른 일정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함께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유가족도 있으셨고 또 다른 단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미국의 경우를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해 항구만 가더라도 대통령께서 공항까지 나와서 거수격리하면서 아주 예를 갖춰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극진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도 한번 꼭 본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게 우리 민주당에서 조금 신중하게 받아들여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파주에 있는 박정우 의원도 계신데 이분은 또 서해 이날 기념식에 가시지 아니하고 북한군들 위령제를 지내는 데는 또 가셨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갈등을 치유하는 데 과연 도움이 되겠나. 그래서 대통령 꽃에 대한 화환에 대한 문제도 제기가 될 부분이지만 민주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 국가 보훈 가족에 대한 생각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이 차제에 드립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가 보훈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뭐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그날 총리가 행사를
주관을 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은 왜 총리 명패는 왜 땅에 떨어져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부터 이제 한국전쟁 그리고 뭐 월남전 그리고 뭐 천안함 연평도 피격 등에 이르기까지 또 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보훈의 역사는 참 다양한 보훈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보훈의 역사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부정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보훈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근간을 확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여나 야가 사실은 좀 의심은 안 하고 서로가 투철한 보훈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이 보훈 문제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국가적인 지향의 가치 이 부분에 우리가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6.25 참전 용사가 살아 계시고요. 또 월남 참전 갔다 오신 고생하신 분들도 계시고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뭐를 위해서 싸웠나요?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시장경제, 대한민국의 정통성, 국가의 정통성을 위해서 싸우신 분들이거든요. 이러한 이 서해 수호의 날 같은 경우도 이분들이 지켜왔었던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행사가 있는 거고 이런 행사에 나타나지 않은 많은 분들의 의견들을 우리 민주당이나 정부는 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보훈에는 이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정말 대한민국 가치 실현하는데 반드시 이게 우리가 수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부터 다른 행사보다는 먼저 오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불만이어서 어쨌든 우리 당직자가 명패를 떼어냈을까요? 당직자가 했는지 네. 아니면 유가족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좀 몰라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게 아닌 것 같고. 관계자들의 증언이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현재까지는 당연히 그렇게 지금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의 당직자 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서. 유가족이더라도 아무튼 현 정부의 행보 혹은 대통령이 2년 연속 오지 않으신 거에 대한 불만 내지 이런 토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불만이라기보다는 대표가 오니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명패를 좀 떼놓는 게 좋겠다라는 약간의 황교안 대표가 오는 거에 황제 대해서 의전적 측면을 좀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렇게까지 생각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여파가 가라앉지 않고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걸 여쭤보려고 합니다. 2명은 낙마를 했고요. 또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는 박영선, 김현철 후보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철회 혹은 자진 사퇴하라는 입장이신데 청와대에서는 그냥 강행을 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은 이제 2명에 대해서 지명 철회를 했고 그다음에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 오늘 진영 후보자가 오후에 채택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채택이 안 된 분은 이제 2분인 거죠. 박영선하고 김현철 후보자만 안 돼 있는 건데 대통령은 엊그저께인가요? 다시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을 제 요청서를 이제 국회에 보낸 상태이고 국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채택해서 이제 갖고 아마 이제 적격 부적격을 변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박영선, 김현철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제 생각에는 박영선, 김현철 후보자에 대해서 완벽한 후보자였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 후보자가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으로서 어려운 정말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판단의 측면에서 또 김현철 후보자의 경우에도 오랫동안 통일 문제를 연구해오면서 해왔던 그 통일 문제에 대한 그 노하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노하우를 비춰봤을 때 통일부 장관으로서 일부 흠결에도 불구하고 적격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은 갖고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좀 병기해서 올려달라 하면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현님. 우리가 최종호 국토부 장관하고 또 조동호 과기부 장관은 이제 청와대에서 철회를 했지요. 힘없는 사람들만 했습니다. 예, 또 정권에 강력하게 이 이념이나 아니면 성향하고 같이 갈 사람들은 또 허지를 안 했고요. 문제는 이 분들보다 이 2분들의 문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김현철 장관 같은 경우는 천안함 사건 난 거를 우발적 사건이라 그랬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가가지고 죽은 일입니다. 기습으로 침공을 한 겁니다. 또 박왕자 사건이 있는데 금강산에 놀러 가셨는데 북한군에 의해서 새벽에 총살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통과 의례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이 대북 문제를 다루는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서 파견한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이 사람을 국민 정서가 있는데
임명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영선 후보자 얘기를 하시는데요. 박영선 후보자는 그동안 의정 활동을 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문제가 뭐냐면 거짓말하는 데 있어요. 지금 상당히 거짓말이 많습니다. 그 평창 올림픽 갔었을 때에 이 롱 패딩, 하얀 패딩을 입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 패딩이 660벌밖에는 비매품으로 만들어졌어요. 360벌은 우리 선수단에 지급을 했고 300벌은 이 가맹 단체라든가 청와대, 국회에 31벌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박영선 의원은 여기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 입고 났어요. 입고 나타났어요. 2번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2월 4일과 2월 16일 설날 아침에. 그런데 국회의원들한테 빌렸다는 거지요. 빌린 사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얘기를 못해요.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고 있는가? 이거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 정직성에 문제가 있고 또 같은 거지 사실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자, 또 그리고 아이고 이거 길어지는데요. 그 총평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어쨌든. 또 이 집을 수리를 했는데 3억을 들여가지고 수리를 했는데 이거를 돈을 안 주고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일감 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집을 수리했다는 거지요. 또 있습니다. 저희 방에서 발표를 했는데 3월 13일 날 2013년 3월 13일 날 16시 40분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 만납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일정표를 공개를 했어요. 거기 보면 12시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 점심을 먹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점심을 먹은 적이 없어요. 누구하고 먹었느냐? 자기 지역에 있는 노인회장, 고엽제 회장하셨던 분하고 식사를 하셨어요. 그래 놓고 이게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하고 밥을 먹으니까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이 위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으로 신고하게 돼 있는 선관위 신고한 것은 황교안 법무장관하고 밥을 먹었다라고 거짓말로 신고해 놨어요. 이거는 또 정치자금법이 위반이 돼요.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는데 아직까지도 답이 없습니다. 이 양반이 얘기한 게 늘 정직하고 공정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는데 국민들이 이 장관을 임명해버리면 국민들이 용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를 임명하느냐 안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대야 관계에 상당한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없는 장관들 꼬리자르기 하지 말고 정말로 대표성 있는 사람들을 정리하는 게 맞다. 그래야 이 정권이 국가를 운영하는 데 바로 갈 수 있고 야당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아까도 제가 이제 뉴스를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던데요. 이제 뭐 박영선 후보자의 남편이 삼성 관계에서 뭐 수임을 했다고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께서 막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당사자들과 삼성 측은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장과 사실 의혹 제기와 또 사실관계 확인들이 막 섞여 있는 것도 아직까지 많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힘없는 장관 후보자는 낙마를 하고 힘 있는 후보자는 살아남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라기보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입니다. 그래서 지명 철회와 이제 자진 사퇴는 엄격히 다른 건데 지명 철회는 청와대가 명백하게 검증 과정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것들을 확인해서 지명을 공식적으로 철회한 것이고요. 자진 사퇴는 본인이 그 직을 수행하기 어려워서 자진 사퇴한 케이스로 이제 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거는 사실관계 확인의 영역이지 힘 있고 힘 없고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박영선 후보자가 나와가지고 이 패딩 문제라든지 또 집 수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자기가 불리하니까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대야 관계는 국민과의 관계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서 분명해졌을 때, 클리어가 됐을 때 장관 갈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번 사태를 통해 가지고 이 최종호 후보자나 조동호 후보자가 이제 낙마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총체적인 인사 검증과 부실 검증을 한 인사수석과 민정수석, 조국 민정수석은 이번에 반드시 책임을 묻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유 그 어느 때보다 묵직하지만 뜨거운 토론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두 의원께서 더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뜨거운 설전을 펼쳐주신 두 분의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다양한 시각과 변화하는 시각을 담아 여러분께 안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